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제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세계일면 오늘은 나토 정상회의 성과 과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이 됐어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네. 뉴스였죠. 네. 스웨덴이 한 200년 동안 중립국 지위, 군사 비동맹주의라는 전통을 지켜왔거든요. 맞아요. 중립국 대표적인 중립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작년 5월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같이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4월에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스웨덴은 튀르키예랑 헝가리가 반대를 해서 그동안 나토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국가가 이렇게 비토를 하면 될 수가 네. 없기 때문인데 예. 일단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두둔한다.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쿠르드족을 두둔한다 라면서 가입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가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는데 하루 앞둔 10일에 지지하겠다라면서 전격 합의를 해준 거예요. 헝가리도 11일에 가입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스웨덴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 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의 가입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나토가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거든요. 네. 그때 2004년 동구권의 7개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가장 상징적인 안보 영토 확장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내세웠던 명분 중에 하나가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전쟁 이후에 북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안보를 위해서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로 나토 영역은 더 확장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의 고립은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전쟁까지 벌였던 국가인데. 그렇죠. 네. 근데 정반대로 확 다 와버렸으니까 네. 뭐 동진 전략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스웨덴이 나토 합류로 네. 유럽 안보 지형이 바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되면 추가로 1,600km 이상의 발트해 해안선이 이제 나토 영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권의 7개 국가가 다 나토 회원국이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가 발트해인데 발트해를 이제 나토 회원국이 다 애워싸는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토로서는 뭐 인구랑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반대로 더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래서 스웨덴이 가입하면서 이렇게 북유럽, 북극해까지 나토 영역이 확장이 되니까 나토가 여기를 아우르는 지역 방어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스웨덴이 해군력이 강해요. 전투기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도 하고. 그래서 네. 스웨덴이 합류하면 나토는 실질적으로 군사력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토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니까 아무것도 뭘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안보리를 대신해서 나토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중립국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와 지내왔는데 그 세월 동안 획득한 정보도 나토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나토 간의 완충지대가 정말 없어진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 대 반서방 대결이 더 치열해지는 신냉전 체제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해 전략적 가치가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바로 러시아 있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북극해가 녹으면은.
근데 여기에 지금 발트 국가들이 전부 다 들어가 버리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 그러니까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됐다라는 표현을 네. 이제 외신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죠. 네. 스웨덴의 정식 가입은 10월쯤에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해서 비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튀르키예 의회가 이번 달 27일까지 열리고 2달 동안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7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이거를 다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석 달 뒤인 10월에나 가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나토의 최대 승자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토 가입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면서 네. 이제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영향력도 과시했고요. 실리를 두둑하게 챙겼기 때문인데요. 일단 튀르키예가 그동안 굉장히 그 하고 싶어했던 게 유럽연합 가입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협상을 했지만 네.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EU가 비판을 많이 하면서 이게 통과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가 스웨덴에게 나토 가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반대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돕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합의로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이제 본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조 원 규모의 F-16 전투기 구매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앞서서 2019년에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네. 미국이 튀르키예 F-16 인도 성능 개량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걸 보류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F-16을 전격 도입을 하게 되면서 튀르키예가 이 부분에서도 실리를 얻게 됐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 친서방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를 오가면서 약간 중립적인 자세였잖아요. 맞아요. 네. 뭐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친서방 색채를 보이면서 실리를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 지정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내부의 정치 경제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5월 대선에서 좀 야당 후보에게 많이 뒤처져 있다가 막판에 맞아요. 민족주의 정서를 부추겨서 간신히 승리를 한 셈이거든요. 뭐 격차는 있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친서방에 대한 그 열망이 높다라는 게 이제 대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방과의 뭔가를 이렇게 뚫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대외 관계에서도 지금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는 그 친러 친룬 중국 성향을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유로화하고 통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렇죠? 또 네. 국가가 진짜 너무 자국 화폐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네. 하면 이게 과연 이득이 될까 이런 것도 의문이 좀 남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사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때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얘기는 제대로 뭐 승인도 안 나고 네. 뭐 진척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시간표를 좀 확정을 해달라라는 게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단 가입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까지만 지금 성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대신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한 단계는 줄여주겠다라는 데는 합의를 했어요. 네. 핀란드도 이런 조건을 적용받아서 11개월 만에 이제 나토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회원국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그 이런 시간표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가입을 언제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서 합의를 해주면 네.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나오기 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히려 자극해서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입 시점을 특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나토는 헌장 5조에 특정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부근에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조항이 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나토가 러시아랑 전면전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지금 우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요 7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인 군사 경제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토 국가들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미묘한 신경전도 그렇죠. 있었다고. 네. 뭐 영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다. 네.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다고요. 하여튼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크라이나 언젠가는 나토 가입이 네네. 가능하겠다는 여지는 좀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그런 회의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회의 승자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꼽히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일단 막았고요. 그렇지만 나토의 영향력은 확장을 할 수 있는 회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나토가 러시아랑 전면전을 펼치는 것을 우려해서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시기를 확정하는 건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가정한 방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G7 국가를 참여시켰고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 전략,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더 넓은 나토 구상이 실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회의가 끝난 뒤에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다 이뤘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무소 설치하는 네네. 문제. 연락사무소. 프랑스하고도 이게 뭔가 안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부 분열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토가 P4라고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 4개를 초청을 했잖아요. 네, 참관국 자격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는데 프랑스는 나토는 북대서양의 중심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막은 건데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렇게 일본에 이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나토의 영향력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 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네. 관계가 네, 있었죠. 친중이다 뭐 이런 네. 평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굉장한 환대를 가서 마크롱 대통령이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 국가 이렇게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네. 작년에 이제 신전략 개념에서 일단 처음 명시가 됐었죠. 근데 네. 올해 이제 또 다시 이제 언급이 된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정치, 경제, 군사 같은 전방위에 걸쳐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중국에 대해서 경계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만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를 도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동맹 균열 시도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P4 그러니까 파트너 국가들을 초청을 했는데 네. 작년에도 초청이 됐고 올해도 갔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작년에는 이들 국가와 나토와의 협력 관계 틀이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국가별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 그래서 한 뭐가 단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세하게 좀 조절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맞춤형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신경을 쓰겠다라는 게 지금 이 단어,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중국은 반발을 했겠죠.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동진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강조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네.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는 계속 가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게 나토나 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대체적인 그렇습니다. 분위기였었잖아요. 네. 근데 나토 정상회의 때는 이렇게 중국을 탁 우리하고 맞서는 일종의 적처럼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근데 미국에 어쨌든 있나요? 실리를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중국을 이런 식으로 적으로 규정하다시피 네. 해버리면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도 지금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반 나토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동해 부근에서 해군과 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기는 명확하게 못 박지 않았는데 이제 훈련을 하게 돼요. 그 유럽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훈련하니까. 아시아 태평양 교육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네. 아무튼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아시아 태평양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반미, 친중, 칠러 진영이 결속하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반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주에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3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아프리카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에 우간다가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 한 반동성애법을 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서방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한다라면서 연대의 뜻을 이번에 가서 나타내 주면서 이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달에도 라이시 대통령이 반미 성향이 강한 중남미 3국을 순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미 진영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좀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달 초에는 이란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협력기구죠.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반나토 연대 국가들이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에 있는 국가들도 중국하고 친중 성향을 보였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도 1대1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좀 기울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 묶어내겠다. 네. 세계가 점점 이렇게 대립적인 양상으로 그러니까요. 가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좀 어떻게 출구를 뚫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전국 곳곳에 지금도 많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재난 대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열심히 재난 대비 활동을 해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책은 영화 애프터양의 원작 소설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Saying Goodbye to Young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사랑스러운 인공지능 로봇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떠난 뒤에 비로소 피어난 그에 대한 때늦은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스러운 소녀 미카는 항상 인공지능 로봇 양을 기계가 아닌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미카는 양을 오빠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미카에게 양은 자신과 비슷한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더욱 동질감을 느낀 것인지도 모르지요. 입양한 딸 미카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중국인의 외양과 메모리를 지닌 인공지능 로봇을 선택한 아빠의 선택은 딸에게도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카의 부모들보다도 오히려 미카와 양이 더욱 친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동양인끼리 닮은 외모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 때문입니다. 미카와 양 사이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미카가 양을 바라볼 때는 진심 어린 사랑과 친밀감이 가득합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카를 바라보는 양의 눈빛은 한없이 해맑고 그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 양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에는 가끔 비교나 계산, 의심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양은 어디까지나 로봇이라는 점을 그들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이 미카를 돌보는 데 있어 실수하지 않기를, 자신들을 보조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이 작동을 멈추고 나서야 미카의 아빠 제이크는 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는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의 작동 정지에 대처하는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커다란 상실감으로 번져나가기